똑같이 문재인 침해서를 유포했을 경우에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처벌을 하고 누구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냐. 네.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 존리 아저씨 네. 지금 존리 아저씨한테 쏟을 시간도 네, 맞습니다. 네, 한국말 잘했다던데. 네. 미디어오늘 1173호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면에 실리기 이전부터 이미 네. 국감장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기사입니다. 공개가 될 뻔했는데 공개가 안 됐죠. 미뤄졌죠. 네. 그래서 다들 그 문건의 내용이 도대체 뭐였을까 많이 궁금해했는데 미디어오늘에서 금준경 기자가 단독을 물어왔습니다. 국감장에서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네, 언론 보도되고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 문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뒷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좀 입수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입수하셨나요? 네, 이게 사실 당일날 저희가 기자회견을 취재를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취소되면서 기자들의 행방은 문건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그랬죠. 일단 확인되는 내용만 크로스 체크를 해서 당시 기사를 썼었죠. 자율규제와 모니터링이 있다. 이게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과정이 있어서 이거를 좀 공개를 해야 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취재를 여기저기 하다가 일단 받았어요. 받고 그것을 설득을 하고 이게 공개되는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국정감사가 월요일에 끝이 났잖아요. 근데 월요일이 지나면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전날인 일요일날 저희가 이제 공개를 했고 그래서 바로 다음날에 종합감사 할 때 국회의원들이 이 문건을 가지고 질의를 좀 했죠. 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금 기자가 입수한 이 대책 문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좀 해주신다면. 일단 문건을 보면요. 저희가 애초에 언론에 밝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논의가 있고 그리고 위험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 공개를 하게 된 거기도 한데 가장 의문스러운 대목은 가짜뉴스 대응이 왜 나왔냐라는 거거든요. 물론 한겨레가 최근에 보도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것도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가짜뉴스는 그 기독교인들의 난민이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 문제를 다뤘고 한겨레 역시 가짜뉴스 대책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는 결론을 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 대응도 그런 맥락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특단의 강력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또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허위 조작 정보가 사생활 음해를 넘어서 민감한 정책이나 국가 안보까지 확대되는 등 민주주의 공론의장을 위협한다.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알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국민 여론을 형성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여기서 말하는 국가 안보는 제가 대통령 침해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과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음해, 지나친 추정, 의혹 제기 이것들이 불편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건데 이거 박근혜 정부 때 이랬었잖아요.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온갖 유언비어가 돌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그때 또 범정부 유언비어 막 소탕 작전을 시작했었는데 그거와 굉장히 데자뷰가 느껴지고 아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워딩을 썼겠는데 건강한 여론을 형성한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똑같은 대목들 그러니까 뭐 허위 정보에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등장한 문건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똑같이 보도를 했을 겁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보도를 해왔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사실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정부가 이 가짜뉴스나 이제 허위 정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어느 정부냐를 떠나서 그 정의의 주체가 이제 국가가 되기 때문인데 국가는 이제 공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 사실 이제 금 기자도 지적했듯이 좀 정부 여당 입장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들도 그게 어떤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부에 대한 그 신뢰나 지지 여부를 떠나서 이 조항이 갖게 되는 어떤 태생적인
그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문건에서도 이제 미디어오늘이 이제 단독으로 확인한 문건에서도 그러한 지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 셈이죠. 예. 사실 가짜 뉴스가 있으면 이거를 처리하는 건 경찰 아니면 방심위 직원들인데 방심위 같은 경우에 이 통신 담당하는 분이 30명도 채 안 되거든요. 이 한정된 인력이 누구를 위한 가짜 뉴스에 대응을 할 것인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건의 맥락과 내용들을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 뉴스를 대응하는 차원인데 그럼 정말 소수자와 약자 혹은 일반인이 피해봤을 때는 대응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게 좀 드러나는 게 있고 그리고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지적이 많으세요.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는 다르다. 명백한 허위만 단속한다 그러지 않느냐.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허위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개념이고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고 저희가 자주 예시로 들지만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다. 가짜뉴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정부의 선의를 저는 어느 정도 믿어요. 근데 지금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바뀌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 위험성 그거 너무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박광원 의원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독립기관에서 하는 거다. 방심위 정부 여당에서 6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3명 추천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디어오늘의 방심위에 맞서 왔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방심위가 뭘 했었냐면 메르스, 사드 관련된 허위주작 정보 오보 이거를 다 삭제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게 굉장한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저희도 기사를 썼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개선 부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좀 위축시킨다는 부분이 지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확인한 문건은 그런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겠다라는 기존의 공약과는 또 배치가 되죠. 다른 또 방향이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좀 문건에 나와 있었나요? 네, 실제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규제 방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허위 조작 정보의 제정법을 만든다. 그 제정법은 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정법과 제정법. 기존에 있는 법을 바꾸면 개정이고 새로 만들면 제정인데 아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법으로 신설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또는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임시조치라는 게 포털에서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게시글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차단하고 삭제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여기 허위조작 정보를 신설한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랑 상반이 되고 방통위원장도 이거를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상 지금 허위조작 정보가 없는데 이걸 넣어서 강화를 하겠다는 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안 하고 독립기구에서 한다지만 여기는 정부 여당 기구가 다를 바 없고 여기 통신심의는 문재인 정부 공약 정확히 읽어드리냐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자율규제 전환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통신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그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능을 없애야 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그 권고를 내린 사안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점에서 많이 이 정부 정책이랑 엇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 문제는 자율규제인데 저희가 일전에 보도드릴 때는 자율규제의 방점을 찍었다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너무 자세해요. 자율규제는 사업자들이 자율로 하는 규제잖아요. 물론 그 자율에 어느 정도 타율은 들어가 있겠지만 근데 정부에서 자율규제 할 거 다 정해주면 그게 자율규제일까요? 타율규제랑 다름없는 건데 자율규제 세부 방안이 뭐냐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광고 수익 배분을 제한하고 유튜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SNS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정부와 민간이 조작 정보 판별 기술을 개발하고 또 민간 팩트체크의 정당성과 공정성과 공신력이 확보되도록 확산을 유도하고 또 그 팩트체크 매체와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나온 대부분은 미국에서 이미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방안들은 유사하거든요. 페이스북이랑 구글이 거기서 따온 것 같은데 그거는 사업자들이 결정하고 이건 정부에서 결정을 한 건데 굉장한 차이가 있고 또 정부에서 팩트체크를 지원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 위험하죠. 왜냐하면 돈을 대는 순간 우리 조중동 왜 비판하니까 보수 언론 왜 비판해요. 광고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누가 돈을 대느냐는 그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방통위원장이 말을 2번 바꿨어요.
이 팩트 체크에 대한 지원이 원래 올해 방통위 과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자마자 이호성 위원장이 이거는 내가 실수를 했다. 민간 기구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팩트 체크에 예산을 대면 이게 독립성을 손댈 수 있다. 나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다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제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국무총리가 2일날 말했잖아요. 그리고 8일날 대책이 나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만든 대책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보고서.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꼼꼼하지 못하고 되게 급하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측면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조직 개편인데 허위 조작 정보 대응 민간 협의회를 만들어요. 정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이 들어오는데 이거 강효상 의원이 발표했던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랑 좀 유사한 구조인 것 같아서 의문이 들고, 또 국무총리실 주재로 범정부 TF를 운영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것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확인해보니 TF는 일단 무산이 됐다고, 우려가 많아서 무산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각 부처별로 허위 조작 정보 모니터링 담당관들을 다 임명하고 문체부가 이걸 총괄해서 지시를 내리고 대응을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게 주요된 내용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다면 어땠을까?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당연히 다르죠. 다른데 선례가 남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언론노조에서 월요일날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방송통신 심의위원을 했었던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침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침해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문재인 침해설을 유포했을 경우에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는 처벌을 하고 누구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요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규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규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진보 쪽의 자해와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문건도 그렇고 지금의 방향이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과도 배치되고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에도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8일날 이제 이 문건이 올라왔었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킬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 기자가 봤을 때는 왜 킬이 됐다고 보세요? 기사에 못 넣었는데 조금 더 취재가 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론에 조금 나오긴 했는데 국무총리가 질타를 굉장히 했었다. 더 센 걸 내놔라. 가장 많이 질타한 대책이 미디어 교육 분야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거의 면전에서 완전 다그치듯이 이거 대책이라고 내놨냐는 식으로 지적을 했다고 제가 확인한 회의 참관한 분에 따르면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방통위를 포함해서 이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것도 세다, 사실 이것도 좀 위험하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나오고 나서 그 회의 내용을 전한 기사들이 약간 양분됐는데, 제가 말씀한 두 가지 맥락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서 킬을 시킨 거고, 방통위 측에서는 이참에 우리는 안 된다고 계속 어필을 하다가 시간이 굉장히 예정보다 길어져서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될 수 없는 문건이 나왔던 셈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탄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건이 탄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침해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막 유튜브에 범람을 하면 당연히 문제의식 또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루머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라는 표현보다 이제 허위 정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면, 이 허위 정보가 없었던 시대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존재를 했고, 뭐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나 또 아무튼 뭐 참여정부 때나 항상 그런 뭐 루머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은 늘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명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그거를 어떤 법제도로 뭔가
자기가 조절하겠다, 조율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올바른 해결 방법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문건이 나와서 지금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을 하고 또 요거를 빌미 삼아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또 비판을 하고 물론 얘네들은 비판할 자격도 없지만 네, 그렇죠. 비판을 하고 또 이제 또 극우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들이 탄압되고 있다는 또 그런 프레임으로 약간 그런 자충수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라도 좀 뭔가 지금까지의 과오를 좀 바로잡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그 문건 공개 이후에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에 어떤 입장을 좀 보였나요? 종합감사에서? 지난 월요일이었죠. 종합감사 때 신영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또 자유한국당 의원 연달아서 관련 질의를 받았었는데 방통위원장은 이분들의 지적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그 문건은 아직 최종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최종 대책이 아니라 추가 검토가 돼야 되는 문건이다라고 그 저희 기사에도 언급을 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 잘 알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의원님께서 해주신 지적들 잘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신영근 의원이 되게 합리적인 스탠스로 꼽히거든요. 이 국회 과방위 내에서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나는 이 정부의 선의를 믿지만 이런 거를 정부에서 만들면 오해를 사지 않겠냐.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 검열을 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위원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위원장도 알았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공개한 이유가 국감을 앞두고 공개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고 위원장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 기존에 쓰던 대책에 대한 우려가 좀 공론화되고 이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점에서는 제가 기사에도 언급을 살짝 하긴 했는데 11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최종 대책이. 그 11월에 나올 때는 지금 문건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이 정부가 선의가 있다고 해서 끝내지 마시고 다른 정부로 가서도 좀 악용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드셔서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재계사 공유하면서 막 야 너네 사드 전자파 그거 어떻게 됐냐 광우병 그거 다 체포하라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좀 안 듣고 싶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선일보도 이거 가지고 또 장난스러운 보도를 했었죠. 그런 약점을 안 잡히게 좀 고민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리 아저씨 지금 존리 아저씨한테 쏟을 시간도 없는데 한국말 잘했다던데 지금 아까운 시간을 이 대책 문건에 좀 쏟아가지고 아무튼 좀 부디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미디어오늘과 오픈넷과 최선 의원실에서 이 가짜뉴스 이 논란과 관련돼서 좀 최종 마무리를 짓는 그런 끝장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이준흥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가 이제 공동 발제를 하고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지금까지 논의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은 이러이러하게 가야 한다. 그런 좀 제언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토론회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국회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시민분들도 이렇게 신분증만 내고 출입증하고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